차이메리카 어게인 시나리오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지만 네. 한 10년, 15년 뒤에 갑자기 화해하고 손을 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역공할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이번에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안 터지면 거의 한 20년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경기 침체는 거의 재앙급의 수준인 경기 거죠. 침체는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요즘처럼 유난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시장에서 네. 참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분께 지혜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미래학자이신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의 최윤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래학자. 네, 박사님. 네. 그 미래학자는 미래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실 네. 텐데 미래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네, 이제 미래학은 이제 신생 학문입니다. 네. 뭐 역사는 한 뭐 50년에서 한 60년 정도밖에 네. 안 됐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래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원래 이제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하고 예측도 하는데 뭐 한 5, 60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1세대 미래학자라고 하는 뭐 엘빈 토플로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생존해 계신 뭐 짐 데이터 교수님 이런 분들이 흩어져 있는 미래 예측 방법론 혹은 미래 연구 방법론을 모아서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미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 혹은 전략 또 위기 대응 이런 부분들을 조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 미래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치학이나 경제학, 뭐 경영학 이런 학문들도 되게 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서로 중복되는 건가요? 중복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미래학은 그러한 이제 흩어져 있는 방법론이나 철학들을 모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초학제적 학문이다. 네. 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네. 그런 요소들을 퍼즐처럼 잘 맞춰서 네.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서 종합적이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네.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포맥스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네네.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미래학자 분의 의견을 지혜를 얻으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신 거예요? 뭐 사실 제가 이제 미래 연구를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미중 패권 전쟁, 뭐 국제적 정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산업이라든지 기술 혹은 사회적 현상까지 이제 좀 다양한데요. 뭐 오늘은 특별히 좀 많은 분들이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글로벌 정세라든지 네. 또 뭐 미중의 패권 전쟁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경제적 상황. 그러니까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좀 멀리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 뭐 인공지능의 시대고 그래서 직업도 바꾸게 되고 일자리도 바꾸게 되고 우리 삶도 바꾸게 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뭐 이런 네. 내용들을 오늘 좀 심도 깊게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제일 먼저 경기 침체. 네. 지금 뭐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뭐 네네. 오는지 안 오는지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네네. 다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내년에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 전망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학자 입장에서 보면 미래학자들은 뭘 하냐면 뭐 그냥 상상을 통해 가지고 혹은 뭐 대중이 관심 갖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가장 오히려 미래학은 굉장히 정보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는 가장 먼저 과거의 패턴 확실성 요소들을 먼저 봅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자문할 때도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긴축 기간과 연관해서 경기 침체가 어떤 패턴으로 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8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뭐 충분히 자료는 요새 많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금리를 인상하죠. 그때는 발작이고요. 실제로는 언제가 경기 침체가 오냐면 거의 80%의 확률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8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막 금리 인상할 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제 금리를 내리면 이제 거꾸로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거든요. 이제는 더 좋아질 것 아니냐. 네. 위기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80% 확률로 기준금리 인하
인하가 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9월에 인하를 시작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혹은 그게 연착륙을 할 것이냐 경착륙을 할 것이냐는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를 3번 한 이후부터 대략 이제 뭐 제가 표현하면 기준금리 인하하고 그게 한 9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 안에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없다, 노랜딩이다, 혹은 뭐 경착륙 안 가고 연착륙 간다라는 어떤 전망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현재 다른 영역들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이제 자료 페드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뭐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GDP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연준이 공식적으로 뭐 그래프를 보면 이제 회색 그 박스로 쳐놨거든요. 그 부분이 연준이 이제 후행적이지만 네.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뭐 GDP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선을 잡자면 그냥 연준에 그걸 표를 한다면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후행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되지만 결국은 그 패턴들을 쭉 보면 80%는 뭐 지금도 쉽게 보시니까요.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베이스라인 퓨처는 80%의 확률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두고 시작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도 보통은 80%는 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네네. 이자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네. 내려오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제가 분석한 바에는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장 금리하고 시장이 예측했던 금리, 그다음 네.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면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연준이 우리가 점도표를 많이 요새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 점도표 예측한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연준의 점도표도 뭐 매번 바뀌니까 네. 그래도 오를 때는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내릴 때는 방향조차도 맞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80% 말씀드렸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처음에 한 두세 번은 오버슈팅된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오버슈팅된 금리 부분을 내리는 측면이지만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올리고 오랫동안 유지한 상황에서 기업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후행적으로 만약에 터지게 되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랬을 때에 물가가 더 내렸기 때문에 추종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더 오버슈팅되는 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턴이 대략 한 70%, 80%의 정도의 확률로 반복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금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내린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네네. 이후로 한 80% 정도는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면 정말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가 그렇죠. 결정이 될 거다. 내년 뭐 네. 1, 2분기 안에 아마 결정이 날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중기적인 뭐 100년을 안 보더라도 지난 이제 한 3번 정도의 긴축 기간을 보면은요. 2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9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서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한 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뭘 봐야 되냐면 다음번 경기 침체가 오는 기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해소해야 될 예를 들면 정크본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 하는 이런 이제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기 호황과 불황을 겪으면서 해소돼야 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경기 침체가 좀 더 빨리 오고 터졌을 때 좀 더 크게 터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1995년 제가 6년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도 터지지 않을 때인데 그때는 터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5년 뒤인 2000년대에 터졌고 오히려 그 전에 해소하지 못했던 버블까지 다 터뜨리면서 나스닥이 사실은 거의 80% 넘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경기 침체가 이번에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실물 경기의 실제적인 침체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직전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주식시장 한번 터졌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실물 경기는 오히려 미국 경제는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이후로 지금 14년, 15년인데 이번에 안 터지면 거의 한 20년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경기 침체는 거의 제한급의 수준이 경기 오는 침체는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지금 오느냐 안 오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이번 오는 게 낫다. 패턴상. 네. 그런데 이번에 안 온다면 굳이 좋아하지는 말아라. 4, 5년 뒤에 더 크게 터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온다고 노랜딩을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노랜딩 말하는 건 괜찮은데 말하면 여기까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번 노랜딩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이나 혹은 경제의 어떤 주체들이 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을 더 준비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이 네네.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예를 네네. 들면은 우리 팬데믹 이전에 통화량을 많이 늘리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은 이유에 네네. 대해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 네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경기 침체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영원히 막는다든가 아니면 급한 경기 침체 없이 아주 평온한 그런 좋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나오고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물론 세상은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그것을 너무 메인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패턴이라든지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그걸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예외적 상황으로 뜻밖의 미래로 과거와 달랐던 새로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특히 투자 시장 두 개를 바꾸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혹은 물가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꾸로 인공지능은 또 뭐냐면 기존의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기업이 특정한 이슈의 문제에 의해서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보거나 파산을 함으로써 그게 실업을 만들어내고 그게 소비의 침체를 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지금 얘기하는 기업의 위협적인 당분간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의미 있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를 없애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2010년도에 AI, 인공지능의 발전을 예측하신 바 있는데요. 기존의 반도체가 약 10년이면 한계에 도달할 거고 큰 틀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반도체로 변해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네네. 예측을 좀 하신 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좀 많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네. 제가 이제 기업의 여러 기업들을 이제 우리 전자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제가 이제 자문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미래 이제 선행 연구는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 전인데요. 2016년, 17년에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 이제 들어가서 자문하면서 보니까 그때 이미 뉴로모픽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 대학하고 산학 연구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기 모델도 그때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반도체가 혹은 미래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자의 밸런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하고 미국이나 유럽 기업하고 세계적인 빅테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이제 지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오픈 AI, 챗GPT 그 혁명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만들까? 사실 만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챗GPT 같은 경우 오픈 AI 같은 건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1년에 운영비만 1조 원이 들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수십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십조의 적자, 앞으로도 수십조의 적자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기업이 미래 방향은 맞지만 수십조 혹은 수조 원의 적자를 계속 내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선행적으로 아무도 안 하는 것에 투자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업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뒤떨어져 있는 것이지 기술 자체나 미래를 보는 것이나 이런 건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미래 산업에서 선두주자 혹은 시장을 장악하는 능력에서는 새로 만든 시장에서는 거기에서는 사실 불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 AI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반도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네. AI로 실제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그게 전체적으로 빅테크 같이 이렇게 큰 투자를 우리가 할 수는 없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에 특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의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네.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도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도 이제 곧 2050년 경에 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바이오나 나노인데 사실 그런 분야에서도 역시 한국이 지금과 비슷한 스탠스를 가질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퍼스트 팔로워. 물론 하나의 좀 스페시픽한 특별한 제품 하나는 퍼스트 팔로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러나 거대한 패러다임을 여는 퍼스트 팔로워는 아직 힘들다. 대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힘들고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우를 할 수 있죠. 저는 그것도 사실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굉장히 폄하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많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추어서 훨씬 더 계속 지속 가능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포럼에 나가서 얘기하면 사실 인공지능 기술 처음 새로운 패러다임 나올 때는 지금처럼 인공지능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특별한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처음이고요.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기존의 산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하거든요. 그게 서비스업이든 기존의 제조업이든 그런 측면에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챗GPT 같은 세계적인 것은 못 만들어도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혹은 오픈소스로 LLM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우리의 기존의 산업을 한 단계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우리의 모든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 사실 근데 그게 지금은 인공지능은 이제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이동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굉장히 좋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한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해도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역량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소정이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네네. 2050 대담한 준비라는 책인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네. 수익률을 내는 거, 그러니까 네네. 경기 침체기이건 호황기이건 투자자들은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네네.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신호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인상 사이클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그 책은 제가 이제 거의 저는 이제 기업들과 정부를 대상으로만 이제 제가 일을 하는데 네. 이 책은 특별히 이제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미래 준비하느냐라는 부분에 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기 침체에 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우리 개인들이 현재의 경제적인 여력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큰 틀의 어떤 흐름, 거실을 봤을 때 개인들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 우리가 사실 지금은 개인들이 금융적인 어떤 투자의 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와 좀 많이 다른 게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혹은 경기가 호황되더라도 혹은 기준금리가 내려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혹은 뭐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얼마든지 전략을 잘 피벗하면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적용해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긴축을 하기 전에는 가장 안전하게 미국의 이제 인덱스 S&P 500이라든지 이걸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국채금리가 오르겠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호를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투자하고 기준금리 인하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으니까 그런 간단한 큰 틀에서 지혜를 가지고 간단한 패턴들만 잘 활용하시면 경제 위기가 오든 많은 분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경제 위기가 와도 언제든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거시적인 흐름을 그냥 그런 것들은 경제학자들만 생각하고 기업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듣고 계시다가 나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데 나의 자산을 지키는데 얼마든지 개인도 응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샘플 하나를 이 책에 소개한 거죠. 여기 보면은 대담한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대담하게 하는 겁니까? 뭐 사실 뭐 대담한 준비는 제가 뽑은 타이틀은 아니고요. 그래요? 뭐 출판사 뽑은 타이틀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그 알려지게 된 가장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2030 대담한 미래였어요. 네. 아마 출판사가 이제 그걸 보고 네. 대담한이라는 키워드를 거기다 갖다 붙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대담한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 안에 뭐 엄청난 이래가 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대담한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브레이브가 되는데요. 네. 좀 담대하게. 이 말은 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큰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술 산업의 어떤 생산 어떤 뭐 도구도 바뀌고 패러다임도 바뀌고 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직업 일자리 미래도 바뀌고 사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형으로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바뀔 때에는 우리가 조금 용기 있게 대담하게 과거에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 과거에 이렇게 하면 미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과거에 좀 어떤 거 좀 대담하게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제로 그라운드에서 새로 미래를 보고 다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더 많이 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대담한 어떤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라는 거죠. 대표님, 네, 박사님이라고 해야겠죠. 네네. 박사님, 금리 인하기에는 네네. S&P 500 지수 같은 ETF 상품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네네. 엔비디아 같은 종목 잘 사면 1년에도 몇백 %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지수를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투자 시장을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투자 시장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투자가 있고 엔비디아 네. 같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 지수처럼 섹터 투자가 있고 그걸 다 모아놓은 종합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개별 주식 투자가 훨씬 쉽다. 인덱스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은 그 기업만 알아서 안 되고요. 거시적 변화 알아야 되고요. 반도체 섹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제가 전문가 보면 개별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할 게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은 네.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인덱스는 그 종합지수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지식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에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먼저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는 수익률을 크게 날 수 있지만 사실 등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칙이 많이 오른 것은 위기 때 많이 떨어지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위험성 측면에서는 개별 주식보다는 국가가 훨씬 더 안전하죠. 단기도 장기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인덱스를 좀 추천을 했던 거고요. 인덱스가 우리가 뭐 기대 수익률은 뭐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8% 사실은 마음에 안 차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1년에 8% 뭐 이러면 그런데 이제 뭐 한 종목도 하루에도 뭐 10% 20% 뛰니까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투자를 하셔라도 내가 은퇴를 준비할 때는 장기적으로 안전을 준비할 때는 인덱스 투자도 훨씬 좋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워렌 버핏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워렌 버핏도 90% 이상의 자산을 S&P 500에다가
놓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고 그것만큼으로도 얼마든지 미래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개인들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투자를 하더라도 네네. 지수가 한국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미국도 있고 예전처럼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네.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죠. 뭐 10초 만에 다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다양한 나라들 있는 거를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뭐 인덱스를 또 여러 개를 하셔도 뭐 포트폴리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미국 걸 그 추천했던 이유는 사실 미국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글로벌 1등 국가의 인덱스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미국 1등이 아니면 다른 국가에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1등 국가가 다른 전문가들 다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이 S&P 500이 미국 인덱스가 지난 100년 동안 연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연복리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 은퇴를 준비할 때는 꾸준하게 그렇게 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덱스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글로벌 1등 국가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또 꾸준히 내지만 약간 떨어지는데 은퇴를 준비할 때 제가 계산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1억을 종잣돈을 가지고 20년을 투자했을 때 제가 이제 21년 1개월부터 금융연금처럼 이제 네. 꺼냈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사실은 8%에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씩 꺼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돈은 사실 국민연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안정적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제 그 전략을 이제 구사할 때 사실 제가 거기서 했었지만 1% 차이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면서 제가 시뮬레이터 계산표를 다 넣었거든요. 1% 차이가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1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별로 인덱스의 수익률 장기적인 단기는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최소 50년 이상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1, 2% 차이가 개인이 매달 받는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좀 높고 안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글로벌 네. 1등 인덱스를 추천해드린 거죠. 뭐 미국 얘기 좀 하셨으니까 네네. 우리 요즘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뭐 벌써 몇 년째입니까? 꽤 이게 오래됐죠. 상당히 뭐 공급망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중 패권 전쟁은 필연적인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꼭 이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패권 경쟁, 글로벌 넘버 원을 두고 하는 패권 전쟁은 언제든지 추격자가 나오면 반드시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은 필연적인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미국이 흔들렸을 때. 보통 이제 패권 전쟁은 추격자가 얼마나 쫓아오느냐, 얼마나 강하느냐보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1등이 얼마나 약해졌느냐, 그러니까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결정적으로 뭐 근래 약해진 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올라오는 것과 맞물려서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제 패권 전쟁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미국 패권 전쟁의 본격적인 것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래서 오바마 그다음에 뭐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3기를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사실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판세가 네네. 뭐 일방적으로 결판이 난 것처럼 네네. 중국이 너무나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 앞으로도 미국이 이렇게 옥죄게 되면 중국이 수세에 몰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미국이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패권 전쟁에서 도전을 2번 받았거든요. 네. 한 번은 이제 구소련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거든요. 네. 구소련은 군사적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3번째 도전자인데 중국이 다른 점은 두 나라와 다른 점은 경제 규모나 인구 이 부분이 두 나라보다 다르고요. 또 하나는 학습 효과를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할 때 구소련과 일본이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거의 두 나라는 미국이 완승을 했거든요. 완벽한 승리를 KO 승리를 했는데 이번은 KO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패권 전쟁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는 좀 더 그걸 하겠지만 미국이 완벽하게 지금 뭐 중국을 수세로 밀어넣는 건 분명하지만 그걸로 중국이 구소련처럼 와야 되거나 혹은 일본처럼 완전히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지부진하게 5년, 10년을 더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10년 이상 끌기는 힘들 거다. 많은 분들은 뭐 10년, 20년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둘이 너무 손해가 커요. 특별히 앞으로 10년. 그렇죠. 앞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가 네. 되지만 그 이후로 계속 끌고 가기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미국의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 근래에는 차이메리카 어게인 시나리오가 다시 올 수도 있다. 네. 차이메리카 어게인. 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지만 네. 한 10년, 15년 뒤에 갑자기 화해하고 손을 잡고 전 세계를 향해서 역공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발표를 하게 근데 됐죠. 어쨌든 이 양국이 지금 뭐 첨예하게 모든 네네.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중국이 조금 수세에서 벗어난다면 자,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국이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지금처럼 미국이 서로 화해하지 않고 계속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 네. 역전의 어떤 기밀을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곧 중국의 경제 규모가 뭐 명목 GDP가 미국을 곧 추월하고 뭐 중국이 이제 G1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앞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이 이제 2008년 당시죠. 한 40년 이상, 50년 이상 명목 GDP조차도 미국을 추월하기도 힘들 거다라고 네. 이제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터무니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실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굳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미국의 이제 어떤 압박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뭐 규모가 커지면 계속 뭐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에 이제 그런 어떤 예측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추월하려면 명목 GDP부터 뭐 추월해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이제 가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앞으로 뭐 2050년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히 미국이 더 이렇게 누르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 그런 어떤 여지를 갖기는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중국이 위험해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잘못된 판단, 이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만 전쟁이라든지 오히려 위험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만 오히려 더 커지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것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리고 혹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한번 크게 해소된 다음에 중국은 투자하는 게 좋다.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역시 미국 주식 시장이 훨씬 더 계속해서 현재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패권 전쟁만 보면 안 되고요. 패권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그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간다. 라는 것은 미국이 세계 룰러를 할 수가 있다.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 산업을 바라볼 때는 역시 중국의 어떤 시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중국 기업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미국 어떤 기업, 미국의 선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패권 전쟁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죠. 네. 미래학자로서 앞으로는 또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네네. 10년 전에는 AI 쪽을 좀 유망하게 보셨어요. 네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 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AI는 제가 이제 산업을 분석할 때 투자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더블 낙타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는 이제 기대치에 의해서 버블이 한번 일었다가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한 7, 80%의 어떤 기업들이 사라지고 살아남는 20, 30%와 그 다음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이 열리면서 수익을 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AI는 지금 첫 번째 낙타봉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아마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거예요. 버블이 깨지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수익을 내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AI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는 사실은 경기 침체 이후에도 물론 기업 지금 AI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유지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AI 자체, 반도체나 이런 흐름들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AI 섹터 자체는 계속 갈 수 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게 AI가 로봇과 연결된 AI 로봇 시장이죠.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이 제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미래학자도 보면 개인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전공시켜야 됩니까? 많이 하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인공지능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질문해요. 그럼 제가 지금은 로봇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AI하고 로봇은 좀 다른 건가요? 이제 AI하고 로봇은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의 AI가 챗GPT 같은 AI나 혹은 다른 AI들이 기존의 로봇 혹은 이제 기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그거하고 기계에 합쳐져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능을 가지면서 자율성을 가진 기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밍 되거나 단순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만 반복적 수행을 하는 이 기계가 이제는 자율성, 지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 차이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변화는 자율의 기능이 들어가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디바이스에 모든 기계에 그런 자율성이나 지능이 부여되면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존의 자동차 전혀 다르게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기계, 전혀 다른 로봇, 전혀 다른 디바이스의 시장이 열리죠. 그러니까 로봇도 그 하드웨어적으로 좀 개발이 더 돼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더 되겠죠. 왜냐하면 용도가 더 높아지니까 우리가 인간을 닮은 로봇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팔을 닮은 로봇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일부 혹은 동물, 곤충을 닮은 로봇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유용하게 효용성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 기업, 공장 안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인공지능은 사실 그 전문가들이 뭐 수요가 적다 그러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계 로봇은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도 굉장히 더 커지고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인공지능 다음을 본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기계가 결합된 지능적 기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거죠. 틀에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연관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따로 가기도 하지만 기계와 연관돼서 이제 연관되는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장을 뭐 한 5년 이후부터는 그 시장을 좀 주목해 보시면 그러긴 할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리스크를 예상을 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큰 그림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가장 큰 어떤 그 변화라면 뭐 사실은 변화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기회부터 오는 게 아니고 리스크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우리 삶의 전체 우리가 뭐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체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작은 뭐 변화는 뭐 경기의 호황과 불황으로 오는 뭐 사실 그게 우리에게 더 지금 먼저 오는 건데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기는 반복적으로 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학자로서 뭐 그 변화가 뭐냐, 위기가 뭐냐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는 언제든지 위기와 기회가 반복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려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위기와 기회를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서두에 뭐 경기 침체 80% 얘기했는데 사실 80%는 20%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하든 안 온다고 말하든 이건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하지 마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확률을 높이지만 안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래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를 생각하셔라. 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동의 안 하니까 버려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저게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한 번쯤은 꼭 생각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혹은 오늘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이 태도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이 이 안에 정말 소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미래의 나, 우리 가정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지혜도 담겨 있으니까요. 기회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까지 일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식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님과 일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